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펼쳐지는데 3, 4년 동안은 이것들에 대한 크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입주 물량도 한정이 돼 있고 왜냐면 그당 3, 4년 후에 입주하려면 지금 뭐 분양인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한다는 게 뭐 공공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보하는 게 마시겠지만 뭐 내년에 뭐 3기 신도시도 사전 분양이지 그렇죠. 본 분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분들도 답답할 것 같긴 한데 오늘 녹음하는 요 금요일인데 뭐 시장 전문가 5명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누굴 불렀는지는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뉴스 봤습니다. 제가 안 간 걸 보니까 시장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금융권 전문가 가셔야지. 금융권 전문가 정도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무래도 금융 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시지는 못하지 않을까. 아무튼 금융시장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살짝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떤 간담회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좀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이 공공기관 분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 찍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저보다 더 찍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와봤어요? 전 4번이 나와봤어요. 아무튼 뭐 정상적으로 활동하신 분이시고 그냥 연구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를 제도권 내에서 뭐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뭐 세금 다 FM대로 신고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뭐가 문제세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하셨던 분들이 문제지. 그냥 옵티머스 이런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뭐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내시고 그러신 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죠. 뭐 그래서 더군다나 시장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엔 정책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처벌을 한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천벌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제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빠쇼님과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늘리려는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기에는 취득세가 너무 세고 그럼 다들 많이 얘기하시다시피 이제 팔면 똑같은 거 다시 못 산다. 똑같은 돈으로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그때 잘못 투자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좀 알고 투자해서 괜찮은 물건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팔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저는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요번에랑 다음에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약간 현금 흐름 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야,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래 가치가 고정된 것들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샀다 팔았다 해야지 좀 소득이 생기는데 이런 시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럼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주택자의 포지션이고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서 지금 한 채 하는 거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그리고 주택까지도 8%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억 정도 수준이면 서울에서 투자하면 대부분 7, 8억 수준이니까 취득세가 무시를 못하게 높은데 거기서는 한 8% 정도 취득세까지는 저는 감내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채 정도는 더 투자가 가능하신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웃은 이유가 5억 하니까 김윤미 정관님이 생각이 나서 일산이요? 그 아파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밝히셨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못 오른 게 그 창피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나름대로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웃으는 그건 아니라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절대 가격이 큰 것들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들이지 아직까지 절대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8%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그 이상에 만약에 10% 수익이 보이면 8%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들이고 그런 식으로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시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좀 소외됐거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무주택자들이라든지 1주택자들이. 무주택자는 일단 수도권에 하나 마련하시고 수도권에 사신다면 네. 물론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권에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본인 입지에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야, 진짜 정말 훌륭하신 말씀을 늘 해주고 계셔갖고 이거 아마 굉장히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이제 뭐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가져가야 하는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은 요것도 제가 이제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가져가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주택자나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은가 취해야 될 것들 친구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크게 말씀드려요. 저는 원래 수업에서도 찍어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런 것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가야 될 것들을 일단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아파트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실거주 아파트는 가져갈 거고. 빠밤. 1순위 실거주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종부세가 개인도 법인만큼은 아니지만 개인도 종부세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 명의로 보유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분양권 한개랑 재개발 한개예요. 재개발이나 분양권들이 일단 분양권에 당장은 입주하기 전까지는 종부세 이슈가 없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덩치가 작으니까 또 입주할 때까지는 이슈가 없는데 둘 다 선호되는 신축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락장이 오면은 당분간의 신축이 이제 또 등장하기 힘들어집니다. 저희 대부분의 신축을 보면 2010년도 선에서 끝나고 한동안 신축이 없다가 최근에 또 나오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급된 게 지금 2019년도까지 공급이 됐던 거였었고 지금 이제 규제를 눌러놓다 보니까 또 그 사이 공급을 또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점점 귀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축 위주의 종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시면 보유하는 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투자장도 투자장이지만 수도권은 이제 실수요장에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 물론 호재나 이런 게 있는 지역들도 좋지만 그거는 보너스로 생각을 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원할 만한 곳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호재는 대부분 못해도 5년, 늦으면 10년, 20년 뒤에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쭤봐요. 수강생분들한테. 10년 뒤에 회사로 직송으로 갈 수 있는 전철이 집 앞에 들어오는 아파트와 지금 당장 여기 있는데 한번 환승을 해야 돼서 회사를 가야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두 아파트 중에 뭘 사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다들 한번 환승하더라도 지금 집 앞에 여기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실거주 가치가 더 좀 큰 거죠. 그분들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일종의 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홀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저는 조금 버티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세를 세팅하더라도 전세가 이제 공급이 만약에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면 전세 세팅하기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실수요자분들이 선호할 만한 현재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홀딩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쾌하게 정리하시네. 그냥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실거주 아파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투자 물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이 분양권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그리고 또 향후에 신축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또 보유하고 있는 잠재소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한 중에 하나가 지나친 미래 가치, 지나친 호재에 의존한 것들보다는 실제 실거주 가치, 실제 지금 입지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왔고 위기 시장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세요. 빠시오님이 지켜세워 주시니까 왜 이렇게 민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셨고 아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시장은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서 반복돼요. 과거가 반복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과거 패턴을 봤더라도요. 제가 계속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기반이 수도권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방 청취자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공부를 하게 되면 지방시장도 이해가 되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의 대부분이 아마 수도권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시면 다행인데. 근데 지방 분들도요 분명히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도권의 대부분의 분들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서울이랑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오픈해서 보면은 저는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제가 한번 서울경제TV인가 거기 나가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담론을 했었는데 다들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만 세계 경기는 몰라도 된다. 앞으로 상승할 거다. 공기 없어서. 라고 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지방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 부산은 2008년 2009년도부터 올랐고 대전도 2009년도부터 올랐어요. 네. 과거 시점을 보면. 그러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 금융위기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부산, 대구, 대전도 다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 데는 더 큰 동력이 있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눌렀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변수 중에서 유동성을 좀 눌렀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주고 금리를 높이니까 시중에 돌던 유동성들이 은행으로 많이 흡수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좀 적어진 그 현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동성에서는요. 유동성의 양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의 흐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왜냐하면 풍선이 이렇게 큰 풍선이 있고 그 작은 풍선이 있다고 하면 큰 풍선도 이쪽이 만약에 끝에 부분이 부동산 파트라고 하면 부동산에 눌러버리면 주식이나 금이나 달러 같은 풍선 부위가 오르지 부동산에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풍선이라도 주식이나 금이나 달러 같은 데 눌러버리면 그 공기가 다 부동산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가 많은 풍선보다 작은 풍선의 부동산 부위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2009년도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수도권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정책을 냅니다. 맞아요. 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그 2000년도부터 거의 오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수도권이 100%가 올라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100% 오르고 났는데 양도세 중과까지 폐지되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 매도한 물량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냈냐면 수도권만 LTV랑 DTI 규제를 강화시켰어요. 그러면 유동성을 많이 못 돌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안 오른 지역이 어디고 규제가 없는 지역이 어디지라고 찾다 보니까 부산, 대구, 대전을 저는 내려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간 건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규제가 없고 유동성을 묶지 않고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안 오른 지역이 어디냐. 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똑같이.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매수 패턴을 봐도 진짜로 수도권 분들이 부산에 그 시기에 많이 산 게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올해 한 5월 달부터 이제 수강생분들이 어디 투자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까 아파트 단지는 당연히 안 찍고 원래 지역도 이게 구단위 시단위로 안 찍어요. 그냥 큼지막하게 찍어요. 도 단위로 찍어드려요. 저는 광역시나 도 단위로 찍어드리는데 네네네. 전라도 쪽 봐라.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쪽에 지금 한동안 오른 아파트가 없다. 광주광역시 빼놓고는. 지금도 진짜 몇 개 지역 빼면은 그렇죠. 오른 지역이 없다. 근데 그런 지역으로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완전 비규제 지역에 완전 가격이 안 올랐고 안 올랐으면 오히려 조정까지 됐어. 그렇죠. 안 오르면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올랐기 때문에 분양이 많이 없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분양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공급이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공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가격도 그동안 안 올랐고 근데 시중에 유동성은 있는데 다른 데 규제가 있어서 못하고 그럼 당연히 거기로 가죠. 그래서 저는 거기를 보시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다들 그래도 거기 하나도 안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미친 짓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를 선진입해요라는 다들 선진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드리면은 내가 거기를 어떻게 선진입해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에서도 메인 입지들은 메인 아파트들은 이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네, 그렇죠. 시장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제 이번 주 시황들 감정원이라든지 KB 시황들이 이제 올라오는 기사들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보통 수치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보통 수치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투자자들은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수도권처럼 대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체 수요로는 가격이 막 등락폭이 크진 않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야지 그때 움직일 텐데 대부분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세가 올라가고 한 두 번, 세 번 올라가고 뉴스에 나오고 수치에 보일 때 그때부터 맞아요. 움직이세요. 후기 투자자들하고 실수요자들 조금 가격이 올라갔을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 네. 그런 좀
패턴, 트렌드들도 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빠숑님은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좀 네. 부연 설명을 네.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방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수요자에 위한 장인데 실수요자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수도권에 대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등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수요가 확 몰려야지 등락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게 오르는 시기가 투자자들이 눈이 쏠렸을 때인데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등락폭이 큰 거는 항상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구나 부산 사람들도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고 싶어 하니까 투자처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투자를 할 때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면 못해도 2년, 길게는 4년을 잡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기에 매도했을 때 2년까지 지금 단기 매도 차익에 대한 중과가 심해졌죠. 그쵸. 그래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2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거기서 또 2년을 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계신 것 때문에 4년까지는 가져갈 생각을 하긴 하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투자 수요가 그 4년 사이에 빠져버리면 왜냐면 지방 시장들은 투자 수요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상승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4년 뒤에 내가 여기 투자 수요가 빠져버리면 여기서도 이제는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는 투자로 보유하는 물건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시장도 지금의 투자자로 인해서 상승 동력이 있지만 차후에 팔 때는 실수요자한테 팔고 나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순히 투자 수요가 흘러가는 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실수요자가 나중에 내가 4년 뒤에 투자 수요가 다 빠졌을 때 여기 사는 지역 사람들이 내 집을 사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입지에 대한 가치 평가는 그렇죠.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투자자. 네, 맞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진짜. 아, 오늘 정말 금쪽 같은 말씀 해주셨네요. 요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부부터는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차피 또 투자자이기도 하시니까, 지금 뭐 그 2015년도 전후처럼 적극적인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투자 공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2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